자,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었던 시기에 벌어졌었던 다양한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19세기 말의 조선의 상황부터 살펴볼 건데요. 대내 상황과 대외 상황으로 이제 살펴볼 겁니다. 대외 상황의 경우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대내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말에 뭐 조선 상황. 근데 이제 사실은 19세기 말이 아니라 19세기 내내죠. 세대 정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세도 정치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왕권이 약화되고 뭐 신권이 강화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왕권이 약화되면서 신권조차도 이게 말도 안 되게 엉망진창이 돼 버렸기 때문에 정치 기강이 해이해지죠. 권력을 잡았던 안동 김씨, 풍양 김씨 등이, 풍양 조씨 등이 뭐 매간 매직, 이제 돈 받고 벼슬을 판다던가, 아니면 이제 세금과 관련된 삼정의 문란이라던가 이런 일 등으로 인해서 나라 꼴이 엉망진창이었죠. 여기에 버티다 못한 이 농민들이 홍경래의 난이라던가 진주농민봉기, 우리 1학기 때 말에 배웠습니다. 진주농민봉기 같은 농민봉기를 일으키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조선의 상황은 안 그래도 외세의 침략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국내적으로도 엉망진창이었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대화의 상황은 뭐 서양이 이제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오는 얘기들 했었고요.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한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좀 추가드리자면, 이 동아시아 일대로 서양인들이 많이 오면서 이제 이양선이라고 하는 배들이 출몰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른 모양을 갖고 있는 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일본과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선의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또 조선과도 교류를 하겠다고 이제 교류를 이제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단호하게 다 계속 거부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천주교가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런 서양과 천주교가 결합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인들이 믿는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확산되는 것, 물론 천주교의 그런 평등 사상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제사를 거부한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도 이제 컸지만, 이런 당시 침략해오는 서양인들과의 연관성 때문에라도 이제 더 힘들었죠. 그런가 하면 일본에서는 정확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한국을 정복하자는 뜻입니다. 정확론인데요. 이제 일본인들 중에서도 정한론을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찬반이 하자 말자가 아니라 지금 하자 아니면 나중에 하자의 차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성급했었던 세력들은 지금 당장 조선을 쳐들어가자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었고, 지금 현재 우리는 힘을 키워야 할 시기지 조선을 정복할 시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쪽인데, 크게 생각했을 때 지금 말고 좀 이따 가자가 이제 좀 더 세력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좀 있다가 우리나라에 왔고, 그 결과 우리를 식민지로 삼은 거죠. 자, 흥선대원군의 그런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대내 정책과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 이 두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조선이 뒤로 갈수록 왕위 계승이 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조 이후에 영조의 핏줄을 이어받은 그런 자식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영조의 핏줄을 이어받은 걸로 가장 마지막 임금은 바로 고종 앞에 있었던 철종입니다. 근데 이 철종의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철종을 낳은 아버지가 대역죄인 뭐 이렇게 몰렸기 때문에 사실 왕위를 이어받을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철종의 아버지가 그 첩을 얻어서 낳은 자식이니까 서자였어요. 그래서 철종이, 그리고 이제 철종의 아버지조차도 서자였고, 그리고 철종의 할아버지도 서자가 이렇게 된 거니까 이 핏줄로 봐서는 굉장히 이제 정통성이 떨어지는 핏줄입니다. 근데 여기 한술 더 떠서 고종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잘못 썼네요. 잠시만요. 헌종이 있는데, 이 헌종한테는 자식이 없었어요.
이제 워낙 어린 나이에 지기 위해서 젊은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자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나 하고 봤는데 이 헌종 앞에 순조가 있는데요. 이 순조하고 사이에서 효명세자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왕이 되지 못하고 죽었는데 이 효명세자의 아들이 이제 헌종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고종은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흥선대원군이 이 아들을 이 효명세자의 둘째로, 그러니까 헌종의 동생으로 이제 고종이 입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핏줄이 좀 멀었다 이렇게 보는 건데,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였었던 남현군도 입양으로 들어온 거였기 때문에 왕실의 촌수로 따지면 촌수가 20촌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고종은 사실상 전주이씨의 핏줄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걸 왕위를 이어받을 정도의 가까운 핏줄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 좀 힘들죠. 그래서 왕실의 핏줄과 이제 흥선대원군 고종의 핏줄이 만나는 걸 쭉 찾아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인조반정이 바로 인조의 셋째 아들까지 올라가야지 이제 왕실화가 핏줄이 닿을 정도로 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아들인 고종이 왕위를 무사히 이어받고 잘 하기 위해서는 전제 왕권이 강화돼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왕권이 강화돼야 자기 아들이 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일단 가장 먼저 급한 일은 세도 정치를 척결하는 일입니다. 안동 김씨 축출해버리죠. 그러면서 그동안에 벼슬에 나오지 못했었던 종친들, 원래 조선 왕조에서는 종친들을, 그러니까 이 임금의 친척들입니다. 종친들을 관직에 이제 나오지 못하게 막았었는데 그 제한을 일부 풀었고요. 그런가 하면 관직에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남인들을 중용을 하면서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으로 이제 세도 정치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을 등용을 합니다. 물론 세도 정치가의 가문의 일원이었던 사람들도 능력이 되면 등용을 하긴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임진왜란 이후부터 비변사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기구가 권력을 갖고 있었던 거를 이제 비변사를 축소하고 그러면서 정상적인 체제로 이제 돌려놓는 거죠. 그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의정부나 이제 상금부의 기능이 부활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완비시키기 위해서 대전회통, 육전조례 같은 책들을 편찬을 합니다. 흥선대원군이 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좀 왕권을 강화하는 거라면 이제 경복궁중건 같은 경우에도 왕권 강화 책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요거는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제 흥선대원군을 평가할 때 이거는 이제 플러스 요인이고, 여기 있는 여기 두 가지 이것도 이제 플러스 요인이라면 이거는 경복궁 중건은 이제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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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플러스 되는 일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국가재정 확보, 이제 왕권을 강화하는 거에도 중요한 게 바로 돈이죠. 돈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돈과 관련된 일들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 말만 많고 정치만 혼란스럽게 만들었었던 서원, 그리고 명나라 황제의 제사를 지낸다고 횡포를 부리던 만동묘 이런 거 전부 철폐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전국에 뭐 1000개가 넘게 있었던 서원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이때 모시는 분 한 분당 하나의 서원만 남겨놓게 만들어 버렸고요. 그런가 하면은 양반들에게 군포를 징수하는 걸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양반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양반이라서 원래 군대를 안 가는데 왜 양반들도 군포를 내야 되냐? 그랬더니 우리 쪽팔려서 못 내겠다, 창피해서 못 내겠다. 그러자 이제 양반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양반인데 군포 내는 게 싫으면 당신 밑에 있는 노비들이 내는 걸로 해가지고 내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안내를 드리죠. 양반들 반발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양전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이 양전사업은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전사업을 해서 양안을 작성을 하는데, 이 말은 세금을 안 내고 숨어져 있던 토지들을 찾아서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 안 내게 땅을 숨겨놓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 양반이죠. 그런가 하면 환곡을 폐지하면서 사창제라는 걸 시행을 합니다. 이 환곡을 폐지하는 거는 봄에 쌀 빌려줬다가 가을에 돌려받는 백성들을 구제하는 정책이었지만, 이 무렵이 되면 이게 사실상 세금이 돼서 안 빌려가도 되는데 강제로 빌려준다던가,
빌려줄 때는 아주 어디서 이상한 쌀을 가져다가 빌려주고, 받을 때는 아주 좋은 최상급의 쌀을 받는다던가 해가지고서 이게 폐단이 심했어요. 근데 이거를 사창제로 바꾸는데, 이 사창제는 누가 운영을 하냐면 지역의 양반들이 운영을 합니다. 지역의 양반들 중에서 명성 있고 좀 경제력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게 하는데, 이게 겉으로는 선심을 쓸 수 있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으로는 양반들한테 마이너스가 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양반 유생들이 반발을 합니다. 양반 유생들은 군포내라고 해서 싫어하죠. 호포제 해서 싫어하죠. 양전사업 해서 싫어하죠. 사창제 해서 싫어하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과 양반은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단 뭐만 빼고 밑에 있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할 때는 빼고요. 이거 할 때는 둘이 잘 맞습니다. 자, 지금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능력에 따라 인재가 등용이 되고, 그 다음에 정치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뭐 양반 유생들이 반발하는 일은 다 누가 좋아할 일? 농민들이 좋아할 일이에요. 농민들은 좋아합니다. 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좋아하는 일을 이제 인기가 팍 떨어지게 만든 게 좀 아까 얘기했던 경복궁 중건입니다. 근데 이 경복궁 중건도 흥선대원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안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면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진 경복궁을 광해군이 복구를 못했기 때문에 그 뒤로도 아무도 복구를 못했습니다. 근데 서울시내 한복판 알짜배기 제일 중요한 땅이 불탄 채 방치되어 있다는 얘기는 왕권이 불타서 방치되어 있는 거하고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경복궁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경복궁 중건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누가 지어요? 백성들이 짓죠. 부역을 동원합니다. 지으려면 돈 필요하죠? 돈 필요하면 그럼 어떻게 하냐? 원에서 납부하는 원납전을 징수를 합니다. 원에서 납부한다. 이게 뭐예요? 정말 원에서 내요? 아니죠. 강제로 내게 한 겁니다. 좀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강제로 징수를 했어요. 이거 주로 누구였을까? 이것도 역시 양반입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반발할 일이 하나가 더 생겼네요. 자, 그런가 하면 당백전이 발행이 됩니다. 자, 당백전은요, 일당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전 하나면 기존 동전 100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5만원짜리가 있는데 500만원짜리 지폐가 나온 거예요. 당연히 유통되는 돈이 늘어나게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죠. 물가가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농민들이 좋아했었던 이 흥선대원군에 대한 인기가 이제 떨어졌죠. 뭐 청전을 사용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흥선대원군이 물러날 때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양반들이 반발할 만한 내용들이 이제 쌓여서 결국 양반과 고종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이제 두 번째 대외 정책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 이제 흥선대원군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앞뒤가 좀 꽉 막힌 그런 이미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집권 초에는 프랑스하고 연계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청나라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서양 세력이라도 끌어들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프랑스하고 연계를 시도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전통적인 유럽의 강국이었고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견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하고 연계를 시도했고요. 당시 우리나라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연계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정치적인 스캔들이 돼버립니다. 그러자 내가 천주교하고 그런 밀접한 관계가 아니다라는 제스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천주교 탄압입니다. 이거를 이제 1866년 병인박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인년에 천주교인들을 잡아서 수천 명의 목을 친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프랑스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벌어진 사건 병인양요입니다. 그래서 병인양요는 프랑스의 배가 이제 쳐들어온 건데요. 이 병인양요는 좀 살펴보면 여기 옆에 지도를 보시면 프랑스 함대의 1차 침투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자, 이쪽 편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그래서 병인양요를 보시면 두 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침투, 2차 침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 함대의 1차 침투로를 보시면은 어디까지 와 있냐? 지금 여기 이 선이거든요. 자, 보시면 쭉 따라서 여기 양화진 서강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찰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 함대가 들어와서는 지금 강화도와 김포 사이의 길을 뚫고 들어와서 그대로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양화진, 서강. 그럼 지금 이게 어디예요? 당산철교, 양화대교 있는 곳입니다. 이곳까지 들어왔었고요. 1차로. 그리고 2차는 지형을 정찰해 본 결과 이곳만 장악하면 조선의 조선이 버티기 힘들 거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정확하게 본 거예요. 당시 이제 한양은 남쪽에서 가지고 오는 조은을 한강을 이용을 해서 이제 세금을 운반을 하는 체제였는데, 강화도를 장악해 버리면 물자의 유통이 막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프랑스가 원하는 대로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2차 침입입니다. 자, 다시 이제 옆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병인양요가 일어나고요. 이제 양원수 장군이 결국 정족산성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물러났고, 한성근 장군이 문수산성, 여기 보이시나요? 이쪽에 있는 문수산성에서 활약을 하셨고요. 이때 병인양요로 우리가 갖고 있었던 많은 중요 문서들이 약탈을 당합니다. 그게 외교장각 약탈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병인박해와 병인양요 사이에 또 사건을 하나를 칩니다. 바로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라는 거 하나가 생겼어요.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온 미국 국적의 제너럴 셔머노라는 배가 대동강에 와서는 온갖 행패를 부리다가 해적과 다름없는 짓을 하다가 결국은 격침을 당해요. 근데 이 격침 사건이 세월이 지나서 이제 한 4년에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미국에 알려지면서 신미양요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신미양요와 병인양요 사이에는 남연군의 묘 도굴 사건이라고 하는, 오페르테 남연군 묘 도굴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흥선대원군이 완전히 서양 세력과는 척을 지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였었던 남연군의 묘를 파헤쳤다라는, 도굴을 했다라는 얘기는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이제 서양 세력은 한 하늘을 같이 지고 살 수 없는 철천지 원수가 된 셈이었고요. 그래서 신미양요가 일어나기에 앞서서 이 제너럴 셔머노 사건 등을 이제 잘 알고 있었던, 당시 제너럴 셔머노 사건 당시에 평안감사였었던 박규수 같은 인물들은 미국 정도면 어떻게 한번 해볼만 하지 않느냐, 좀 교류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꺼냈다가 본전도 못 찾았죠. 이런 무도한, 우리 아버지의 무덤을 파는 이런 놈들과 어떻게 교류하냐, 이렇게 되면서 미국과 싸웠고요. 이 신미양요는 1871년 어제현 장군이 광성보에서 아주 열심히 싸우셔서 모두 전멸할 때까지 싸웠던 건데, 이때 이제 미군들이 질려버린 거예요. 도대체 얘들은 항복을 안 하거든요. 항복을, 뭐 무기가 떨어지거나 뭐 일방적으로 몰리면 항복을 하는 게 서양인 관점에서는 명예롭게 항복하는 게 정상인데, 이 동양 쪽에서는 항복하는 거는 반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역을 선택하느니 차라리 죽겠다, 나만 죽으면 되지만 반역자로 내가 몰리면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현 장군의 부대가 목숨을 걸고 끝까지 항복 없이 싸우는 모습에 미국 애들이 질려버린 거예요. 여기를 좀 막고 버티면, 이쪽을 막고 버티면 될 줄 알았는데 조선에서 그러던가 말든가 하면서 그냥 버티기 시작을 하니까 미국이 그냥 두 손 들고 나가버린 겁니다. 여기에서 요 조그만한 곳 한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 조선 애들이 다 덤비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겁이 난 거겠죠. 그래서 결국 병인양요에서 승리, 신미양요에서 승리, 그러니까 우리는 서양 오랑캐들을 몰아냈다라고 해서 척합의를 건립하면서 서양 세력과는 천년 만년이 지나도 교류하지 않겠다라고 하죠. 물론 5년이 지나지 않아서 서양의 힘을 뒤에 업은 일본과 교류를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흥선대원군 시기에 관련된 얘기들은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네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서양 세력을 이제 등에 업은 일본과 교류를 시작하는 내용들을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